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뭐랄까 가장 먼저 당신의 그 당연한 생각들, 상식을 의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의 힘,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들이죠. 이게 또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 고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요, 르네상스, 뉴턴, 다윈까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어쩌면 당신도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왜? 하고 한번 물어보는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때 어떤 놀라운 발견이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잡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어진 정보 속에서 핵심을 꿰뚫고 또 익숙한 걸 좀 낯설게 보는 힘, 이걸 함께 길러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야기의 출발점은 역시 소크라테스일 수밖에 없겠네요. 흔히 너 자신을 알라, 나 무지의 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의 진짜 혁신적인 점은요, 지식이라는 게 뭐 소수의 천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점이죠. 아, 그 유명한 삼파술 말이죠. 상대방이 이미 알고는 있는데 자기가 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지식 같은 거, 그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낫도록 돕는다, 이런 비유잖아요. 와, 정말이지 그 지식 탐구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생각 같아요. 그 플라톤의 메논에 나오는 그 일화, 그게 딱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 수학을 전혀 모르는 하인하고 소크라테스가 대화 나누는 장면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절대 답을 알려주지 않죠. 계속 질문만 던져요. 이 선분의 길이는 어떤가? 이 넓이랑 저 넓이는 같은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인이 결국 스스로 복잡한 도형의 원리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라도 서로 묻고 답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새로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아주 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방식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를 냈다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삼파술이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허점을 드러내는 무기가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막 지혜롭다고 여기던 소피스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그들 지식의 어떤 미천, 그리고 모순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변증법이 된 거죠.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답하다 보니까 결국엔 사실 나도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했던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알을 이끌어내는 삼파술이 된 겁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구나 하는 그 무지의 지혜에 이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결국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이걸 확인한 셈이죠. 아, 그렇군요. 개인의 알을 뒤흔든 게 소크라테스의 질문이었다면 중세 이후에는 유럽 사회 전체에 그 뿌리 깊은 믿음을 뒤흔든 사건들이 있었죠. 바로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인데 그 출발점이 좀 뜻밖이더라고요. 십자군 전쟁이었다는 점이요. 네,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서유럽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발전된 이슬람 문명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문명을 이뤘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인간을 그냥 죄 많은 존재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인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고대 그리스 철학, 여기에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는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문예부흥 운동의 불씨가 된 거죠. 그러고 보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작품들은 그 당시의 성직자들의 위선이나 인간적인 욕망 같은 걸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잖아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텐데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도 조금씩 교회의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겠네요. 미술에서도 그냥 신성함만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몸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당시의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교회 지도자들조차 이런 르네상스 예술의 후원자였다는 점이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간 중심의 흐름이 확산된 반면에 알프스 이북, 특히 독일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게 혹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탈리아 교회가 막 르네상스 문화를 즐기고 또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 같은 걸 발현하려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모습에 북유럽의 아주 경건한 신자들은 크게 분노한 거죠. 이때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딱 도전합니다. 성서에 모든 답이 있는데 과연 교황이나 사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인 성서 중심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주도했던 십자군 전쟁이 진짜 역설적으로는 교회의 권위를 흔드는 두 개의 큰 흐름을 만든 거네요. 하나는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또 하나는 성서 중심의 종교개혁.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기술적 배경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입니다. 그 이전에는 책이라는 게 다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라 너무 귀하고 비쌌어요. 뭐 성직자나 귀족들만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인쇄술 덕분에 책값이 확 싸지고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성서나 고전 작품들을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뭐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고의 독립을 가능하게 한 혁명이었어요. 이전에는 교회가 해석해 주는 대로 믿어야 했지만 이제는 직접 읽고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보의 확산이 곧바로 사상의 혁신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나중에 과학과 합리주의로 이어지고 또 독일의 종교개혁은 근면성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정신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참 흥미롭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간 것 같지만 결국 둘 다 기존의 틀을 깨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을 던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나무 이야기는 뭐 너무 유명하죠. 근데 뭐 단순히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유레카 뭐 이렇게 외친 건 아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네. 뉴턴의 발견은요. 케플러 같은 그 이전의 천문학자들이 추적해 놓은 방대한 행성운동 관측 데이터라는 거대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뉴턴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학이라는 언어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사과든 저 하늘의 행성이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이걸 증명해낸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혁명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이전까지는 세상의 여러 현상들을 보통 신의 뜻이나 어떤 개입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뉴턴은 이 우주가 예측 불가능한 신의 변덕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창조했을지는 몰라도 일단 창조된 후에는 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 즉 신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세상이 설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거죠. 사실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가 그 전에 비슷한 생각을 펼쳤지만 종교적인 반발에 좀 부딪혔거든요. 근데 뉴턴은 과학적인 증거를 딱 제시하니까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얻었던 겁니다. 이제 인간은 신의 뜻을 헤아리는 대신에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신의 어떤 직접적인 손길이 아니라 일관된 법칙 아래에서 움직인다. 이 생각 자체가 근대 과학의 출발점이 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었겠네요. 그리고 또 한 번 인간과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그야말로 뿌리째 흔든 질문이 등장하죠.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네, 19세기에 등장한 다윈의 진화론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이 모든 생명체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창조했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니까요. 다윈은 생물이라는 게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렇게 주장했죠. 인간이 원숭이와 공통조상을 가진다는 생각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윈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이요. 이게 당시 사회에서 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에서 fittest는요. 이게 그냥 가장 강한, strongest, 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합한, fit, 자가 살아남는다는 의미였어요. 힘센 놈이 아니라 잘 적응하는 놈이죠. 그런데 당시 급격한 산업화로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영국 사회는 이걸 아주 편리하게 약육강식 survival of the strongest로 오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회적 다윈주의 말씀이시군요. 자연이 그렇다면 인간 사회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논리로 악용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유한 자본가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라는 걸 마치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데 쓰인 거죠. 뭐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심지어 아동 노동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생존 경쟁의 결과다 이렇게 포장해버린 겁니다. 다윈의 과학적 발견이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잘못 사용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다윈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과학 이론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건 정말 경계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게 뭐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네, 예를 들어서 21세기 일본의 신자유주의 논쟁 속에서 가난해질 자유가 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온 걸 보면요. 여전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로 돌리려는 시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그 사회적 다윈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렸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현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데 교묘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다윈이 살아있었다면 아니 그 말이 아니었는데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그 격동기, 뉴턴이 밝혀낸 법칙의 세계,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던진 충격까지 인류의 생각을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기존의 당연함,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대한 용감한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철학이나 사상을 탐구한다는 건 어쩌면 고정관념 깨트리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상식들 중에도요. 미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고 의아하게 여겨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 사람들이 천동설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속한 사회, 매일 사용하는 기술, 혹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가치관 속에서요. 혹시 깨트려야 할 단단한 고정관념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탐구가 당신만의 새로운 질문을 찾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